고성국TV의 고성범 본부장입니다. 자유파 국민들의 피 맺힌 투쟁 끝에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좌파 정권의 포각과 부정을 표로 심판한 자유파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은 여전히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독립언론의 정론방송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성국TV를 후원해 주십시오. 농협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주시거나 고성국TV 전화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만만회원으로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어제 세차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남쪽에는 비가 좀 제법 많이 오는 것 같으네요. 부산 장대비가 온다고 그러시고, 대구도 비가 온다고 그러셨고. 예. 예. 근데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단비다, 이런 말씀도 올려주셨습니다. 예. 오늘 하루 다니실 때 우산은 좀 갖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이거 젊은 친구들이 낄기 빠빠인가 뭐 그러던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근데 그거 못하면은 꼰대 소리 듣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문재인이가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네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가서 저 문재인이 뒷덜미 좀 잡아서 저 양산으로 좀 패대기 쳐줬으면 좋겠네. 윤석열 당선인과 바이든 미 대통령, 이제 대통령 취임식 후 대통령이 된 지 11일 만에, 11일 만이 되겠죠?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여러 가지 좀 이게 기록적입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이라고 하면 최단 기간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 될 거고요. 또 그것도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의 그 내용과 형식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2박 3일간 머물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에 참석차 잠깐 들리는 걸로 처음에 얘기가 됐지만, 뭐 기왕 갈 거 들리는 게 아니다. 한국 방문 자체가 목적이고 의미가 있다.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일정도 2박 3일 간, 그리고 아마 미군 부대나 여러 주요 장소, 뭐 DMZ이 될 수도 있고요. 방문, 뭐 이런 일련의 그 정상회담과 그 이벤트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게 미국과 우리 당선인 인수위 쪽에서 동시에 이제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의할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시 이제 정상회담 2박 3일간의 다양한 일정과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인데, 이 정상회담 장소는 용산으로 이제 이전하고 있는 새 대통령 집무실, 임시로 마련될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임시 집무실이 좀 협소하고 정상회담을 소화하기에 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실무적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근처에
이 국방 컨벤션 센터나 국립중앙박물관 그 길 맞은편에 있습니다. 등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뭐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경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담을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공식 확정됐습니다. 2박 3일 공식 확정됐습니다. 5월 20날부터 21일, 22일. 20날 밤, 21일 밤을 한국에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낄 때 안 낄 때 구별도 못하는 이 문재인이가 자기도 바이든 만나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 문재인이는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으로 바이든과 만나겠다. 상호 신뢰 차원에서 구체적 회동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신뢰가 하나도 없을 텐데 무슨 놈의 신뢰 차원에서 회동을 추진하는 건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청와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문재인이는 하여튼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겠다고 했는데 청와대 나와서 열흘도 안 된 시점에 다시 바이든과 만나?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바이든과 미국 정부가 생각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얼마 있다가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그걸 만난다는 게 미국의 국익이나 미국의 국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또 백악관 비서실이 여러 가지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지난 5년간 문재인이가 전 세계를 상대로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거짓말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재인이지만 그래도 한국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한다. 뭐 지금까지 그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에 내려왔는데 그런 자를 왜 상대합니까? 뭐 문재인이 쪽에 일방적인 구애라고 저는 일단 해석하지만 그리고 미국의 이 외교가 뭐 그렇게 그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서 단호하게 결론 내릴 때는 단호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좋겠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다. 이 데일리안의 정기수 칼럼은 가끔 제가 재밌게 보는 칼럼입니다. 뒷방 노인의 말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제 사실은 좀 비속적인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비판을 받을까봐 좀 이 표현 자체를 좀 완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원래 표현은 이렇습니다. 뒷방 늙은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어딨냐. 이 속담은 그냥 원래
우리 선조들이 쓴 그대로 써야 이게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주 참 촌철살인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근데 이걸 말이죠. 중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좀 불편해 하신다고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지. 이렇게 표현했다 칩시다.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스님과 관련된 속담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지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면 그 맛이 이게 살아납니까? 그럴 때는 스님들한테 야단맞을 각오하고 그냥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수백 년 수천간 내려온 우리 언어 그 문화인데 그런 걸로 화내실 스님들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쓰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뒷방 노인이라 그럽니까? 뒷방 늙은이라 그러지. 뒷방 늙은이 말 들어주는 사람 없다. 그저 만만한 맏며느리만 고역이다. 그렇지. 뒷방 늙은이가 구시렁구시렁 하고 있으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특히 뒷방 늙은이가 구시렁구시렁 되면 누군가는 가서 들어줘야 되는데 만만한 맏며느리만 얼마나 고역이냐. 문재인이가 지금 바로 그 뒷방 늙은이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만 잡으면 지가 5년 동안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는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가리지 않고 그냥 지자랑하기에 입에 거품 물고 지자랑하기에 정신이 없다. 그런 게 이제 뒷방 늙은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꼭 그 뒷방 늙은이한테 멍석 깔아주는 자들이 있어요. 뭐 참 지난번에 참 잘하셨죠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추임새 주면 이제 그때부터 막 침 튀기면서 나오잖아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우리처럼 안정된 데가 없었어. 이런 개소리를 할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자들이 있다니까. 언론인이랍시고. 이번에 이제 그 역할을 한 게 손석희라는 자예요. 이 자도 어디 가서 대가리 쳐박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틀간에 걸쳐 방송된 이 인터뷰에서 진짜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예를 들면 김정숙이가 산 옷과 액세서리 값이 모두 얼마인지 이거 진짜 지 사비로 샀다는데 진짜인지 뭐 이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진짜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오로지 이 뒷방 늙은이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해준 거죠. 그래놓고 이 쇼를 총 연출한 이 탁이라고 하는 자 있잖아. 탁모식이. 요새 별명이 새로 생겼더군요. 탁견이라고. 이 자가 이제 대국민 협박까지 했잖아요. 퇴임 후에 문재인이한테 비판하면 물어버리겠다. 어제 우리 여의도 뒷담화에서는 우리 시청자께서 이 탁견 물어버리겠다고 으르렁대는 이 탁견한테 처방을 내렸잖아요. 잘 익힌 무를 던져주면 된다. 문재인이는 말이죠. 지난 5년간 이 주사파 586 정권 실세들이 잘 짜놓은 이 시나리오와 연출대로 움직이면서 바르고 어진 임금님 역할을 해낸 거예요. 바르고 어진 임금님 역할.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도 사람이라
며칠 있으면 청와대를 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껏 유지해 오던 그 가면을 집어 던지고 벗어 던지고 진짜 문재인의 그 흉측한 얼굴과 시커먼 속내를 가리지도 않고 가감없이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게 손석희 대담 이틀에 걸친 방송이었어요. 입만 열면 윤석열 욕하고 한동훈 욕하고 또 입만 열면 지가 얼마나 잘했는지 거짓말로 실적 자랑하고 이래놓고 이자가 겁은 또 나는지 이 친 사람이 되고 싶다. 겁은 나는 거지. 이 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정유수 칼럼의 결론은 이겁니다. 조용히 나가라 좀.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그게 널 위해 좋다. 이게 정기수 칼럼의 결론이에요. 근데 정기수 씨도 언론인이라 표현은 참 완곡하게 잘합니다. 조용히 나가는 게 본인과 국가를 위해 좋다 그랬어요. 본인과 국가를 위해 좋다. 알아들으면 매라도 덜 맞을 것 같은데.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죠? 어떻게 하나 좀 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경심 아프다. 사면해달라. 정경심이가 아프니까 사면해달라는 거예요. 이 안민석이라는 자가 이 주장을 문재인이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해 달라는 거죠. 이 안민석이 이자는 교도소하고 병원하고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 아프면 보내달라. 이거는 병원에서는 하는 말이지. 아프니까 사면해달라를 왜 범죄자한테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 안민석이가 공개적으로 이제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니 사면해 준 것 아니냐 하면서 정경심 교수도 아프니까 사면해 달라. 이거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요구다. 이랬습니다. 안민석이 이자는 정말 지 죽을 줄 모르고 끝까지 거짓말 사기를 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아프니까 나 풀어달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문재인이한테 이 좌파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 아프니까 사면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이 매우 심각하니까 치료를 위해서 형 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검찰에다가 요청했던 적은 있어요. 그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그 요청을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이 거부했었죠. 그래서 계속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 국민의 권리로서의 형집행 정지 요청을 한 것 말고는 문재인이한테 단 한 번도 저 좀 풀어주세요라고 구걸하듯이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병보석조차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프면서도. 지금 작년 말에 사면 받아서 벌써 넉 달, 5달째잖아요. 사면도 어디서 받았습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사면을 받았잖아요. 사면을 받고서도 병원에서 바로 퇴원을 못했어요. 계속 치료를 해야 됐으니까. 병원 생활 3개월 넘게 해서 간신히 운신할 수 있게 되자마자 퇴원하고 지금 사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박주선 위원장이 가서 취임식 참석을 해달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친필 초청장을 전한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까지 3시간 장기 이동을 견딜 수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치료하고 재활을 열심히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몸 상태가 그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단 한 번도 병보석을 신청한 적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자존심이 문재인이 같은 자한테 내가 날 풀어주세요라고 구걸한다? 난 그런 짓 못해. 차라리 내가 감옥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민석이가 한 말을 보세요.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니까 사면해 준 것 아니냐.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몸 아파요, 건강이 나빠요, 풀어주세요라고 액을 복권해서 풀어준 것처럼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경심도 아프니까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경심이 지금 4년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에서 4년형 확정됐습니다. 안민석이가 형이 너무 과도하다. 4년이나 감옥살이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정 교수 건강이 안 좋았고 최근에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조국 교수에게 들었다. 이자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네. 이 4년형이 확정됐을 때 절대 다수 우리 국민들은 야, 형이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랬습니다. 정경심이가 기소된 죄목이 13개인가 14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정 태도가 불손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4년밖에 안 되지?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조국이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친구로서 제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이건 정말 인도주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586 주사파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오염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인도주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평화. 그러면서 대통령님 멘토인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가 나서서 정교수 사면을 탄원했다. 문 대통령님 정교수를 사면해달라. 정치적 법률적 호소가 아니다. 인도주의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교수를 사면해달라.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달라. 송기인이가 어떤 자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평생 좌파 운동하는데 직업은 신부예요. 송기인만 아닙니다. 평생 좌파 운동하는데 직업은 목사인 김상건이도 있고 평생 좌파 운동하는데 또 직업은 신부인 함세웅이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 몇 명이 정경심이 사면, 이석기 사면을 문재인이한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사면해 줄 테니까 우리의 요구를 종교계의 요구로 잘 분장해가지고
명분을 세워서 풀어줘라. 네가 부담 덜 가게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지금 짜고 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달라. 아, 정말. 자,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자 문재인이가 이 분위기를 핑계로 이런 사면 요청을 핑계로 인상 쓰고 지금 고민하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면권, 대통령의 사면권, 국민적 동의와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때마침 이 종교계가 또 안민석이 같은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지금 정경심 사면, 뭐 이석기 사면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폼 잔뜩 잡으면서 김경수가 빠졌네. 폼 잔뜩 잡으면서 이제 사면권 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D-Day가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까지 이 문재인의 결심이 있어야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사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좋아요. 문재인의 권한이죠.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러나 마음대로 쓰라고 준 권한은 아닙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명백하게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 김경수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풀려나야 합니까? 정경심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풀려나야 합니까? 이석기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풀려나야 합니까? 아니면 이 바둑이 김경수의 유죄, 정경심의 유죄, 이석기의 유죄가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사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함부로 휘두르면 휘두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 점을 제가 문재인이한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 사면은 절대 안 된다. 뭐 제가 왜 안 되는지는 조목조목 이미 어제 그제 논평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입 아프게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밀어붙이기와 꼼수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이번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못한다고 배수진을 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본회의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 처리할 건데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엊그저께 필리버스터를 했고 이것이 종료됐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때는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통과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부의장, 본회의 사회권을 가진 이 좌파 정치인 둘이가 무슨 이유로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못하면은 본회의가 개회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사람 일이란 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비가 오는데 내일은 번개가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든 국회의장 박병석이 그리고 좌파 국회부의장 김상희 이 두 사람이 국회에 나오지 못하면 그러면 본회의 열어봤자 회의가 개회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가 와서 땅땅땅 두드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표결 처리될 겁니다. 그 경우에도 제가 이미 어제 그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차라리 국회의원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검수완박만큼은 막겠다라고 결심한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용감한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본회의장 의장석을 미리 청구하고 박병석이나 김상희가 사회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경호권을 발동해서 국회 경위들이 끌어내가고 이렇게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면서 선진화법 적용해서 고발하고 그러겠죠.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배포 있고 담력 있고 결기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그건 우리가 내일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이 검찰청법 개정안 이게 이제 내일 처리가 될 건데 이거는 이제 공직자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선거범죄 수사권을 넉 달 후 또는 올 연말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하나 처리해야 될 연관 법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게 이렇게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법률안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법률안이 달라졌으니까 이 필리버스터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좌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의사지원 방해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좌파들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내일 하루 동안만 회기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내일 12시가 되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또 종결됩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그게 5월 3일입니다. 3일 후에나 본회의를 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5월 3일 날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5월 3일이 문재인이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려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급한 무슨 안보 관련 사안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오후 2시에 연 적도 있지만 그러나 관행상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같은 5월 3일인데 국회에서는 5월 3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내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5월 3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건데 시킨 다음에 청와대에 보내서 공포를 해야 이게 법률안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국무회의는 10시에 열리니까 10시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낸 꼼수가 야, 국무회의 2시에 열라 그래. 우리가 오전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내일 처리할 검찰청법 개정안 5월 3일 오전에 처리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개를 문재인이한테 보내면 문재인이가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기다렸다가 열어서 거기서 땅땅 두드려서 공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국무회의 시간까지 꼼수로 늦추는 방안을
이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굳이 그 같은 날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할 거 있냐? 그냥 5월 3일 국무회의 때는 오전 10시에 검찰청법 개정안 공표부터 하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날 처리가 되면 그거는 5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아무 때나 임시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그렇게 처리하면 자연스럽지 않냐. 그런데 그 경우에는 문재인이가 온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임시로 연다고 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되니까 문재인이가 과연 그걸 하겠느냐. 그러면 좋다. 국무회의는 대통령만 이걸 주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도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럼 김부겸 의원한테 맡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안들이 좌파들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자들은 지금 검수완박 이거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필요하면 국무회의 시간도 늘리고 조정하고 늦추고 한 번 더 열고 대통령이 뭐 부담 느끼면 총리가 주재하고,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레닌의 태제입니다. 수단은 목적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정당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게 레닌의 태제인데, 이 태제에 입각해서 이자들은 지금 검수완박이 정당하다고,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니까 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 정도 꼼수는 꼼수도 아니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이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꼼수도 있었어? 야, 이런 꼼수도 썼어? 야, 이것들 정말 너무하네. 내가 진짜 보다네 이런 것들 처음 본다.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권성동이의 이 떡수만 없었으면 좌파들은 검수완박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서 분노, 민심은 폭발하고, 그래서 6.1 지방선거는 완전히 우리 자유파의 압승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권성동의 자충수 때문에 상황이 좀 며칠 우리한테 불리하게 전개가 됐지만, 그러나 좌파들이 이제 제가 아까 쭉 설명해드린 그런 수순을 밟아서 밀어붙이기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자들이 국회에서 이런 입법 독주와 독재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보게 되면 그때는 또 민심이 분노로 들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6.1 지방선거의 좌파들에 대한 결정적 타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좌파들이 이렇게 밀어붙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좌파들도 좀 헷갈리는 대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중수청입니다. 중수청. 이게 우리 자유파도 이 중수청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면서 워낙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법안 내용이 다 조금씩 달라요. 처음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과 안건 조정위를 통과한 법안과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과 본회의에 올린 법안의 내용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범벅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자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찌나 졸속으로 법안이 수정 처리되고 있는지 대다수 국회의원들조차 이 내용에서 혼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좌파들을 제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중수청입니다. 한국형 FBI라고 좌파들이 이름 붙인 그겁니다. 한국형 FBI. 예,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중수청이라고 줄이는데 검찰이 갖고 있던 6개 중대범죄의 수사권을 결국은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경찰한테 그냥 넘겨. 그냥 경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검찰한테 수사권을 빼앗는데 경찰에다가 갖다 주지 못하면 그러면 6대 범죄를 아예 범죄가 아니라고 선언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어떤 수사기관인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수청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공수처와는 또 다른.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뭐 고위공직자들을 주로 수사하는 곳이고, 그것과 별도로 이제 부패사건, 금융사건, 뭐 선거사범, 공무원사범, 뭐 대형 참사, 뭐 이런 중대범죄와 관련돼서는 이것을 따로 수사하는 중수청을 두겠다. 이게 좌파들의 발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검수완박 법에 따르면 부패사건하고 금융사건 이 두 개는 현재의 검찰에 일단 남겨놓고 내년에 중수청을 만들 때까지 검찰이 수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중수청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중수청이 안 만들어지면 6대 중대범죄 수사는 여전히 검찰이 하게 될 거다. 불가피하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이 중수청이 제대로 만들어질 거냐? 이 중수청을 만들려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논의를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개특위라고 하는 게 제대로 가동이 될 거냐? 국민의힘은 이미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야, 이게 중수청 말이야? 이게 진짜 우리한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을 내부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응천이가 역시 검찰 출신이고 청와대 근무를 민정에서 해서 빠삭해요. 이런 대목이 조응천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중수청 빨리 만들자고 독촉하는 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칼자루 들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칼 끝을 잡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 의석 많다고 해서 칼자루가 여전히 우리한테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경찰이든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공수처 등 이 수사권은 지금 정권 잡은 자유우파한테 넘어간다. 그런데 중대범죄 수사를 특화시켜서 할 중수청 덜컥 만들어 놓으면 그 중수청의 칼끝이 자유우파 쪽을 향할 것 같냐? 결국 우리를 향하게 돼 있다. 우리는 지금 이 검수완박이 뭐 대단한 갑옷처럼 생각하고 밀어붙이지만 그거 착각이다. 라고 조응천이가 좌파 내부에서 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가지 패를 가지고 검찰의 특수수사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중수청을 빨리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지, 이거 선택권은 저 우파한테 있다. 중수청 설치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선택지를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잘 생각하자. 이런 식의 이 내부적인 이 논의와 혼선이 있어요. 지금 좌파들 내에서. 그래서 조응천의 주장대로 야, 이거 뭐 중수청 우리가 밀어붙였다가 우리가 그 중수청 칼 끝에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제 겁을 먹게 되면 이 자들이 중수청 설치를 늦출 거 아니에요. 주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수청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부패사건, 금융사건 등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한테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중수청도 못 만들겠고 검찰에다가 남기는 것도 싫어서 좌파들이 경찰에 넘긴다고 칩시다. 이 모든 걸. 그럼 경찰은 언제까지나 더불어민주당 편일까요? 정권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투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든 지금의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중수청이든 이 수사권의 손잡이는 우리 자유파가 들고 있다. 그리고 저자들이 뭐 의석이 많아서 뭐 법을 밀어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백날 그래봤자 결국 저자들이 잡고 있는 것은 칼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전체적인 국면 관리, 전국 관리, 주도권 행사를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검수완박 전국 좌파 부담 가중. 이제 검수완박이 지금 한 2주 만에 졸속으로 지금 밀어붙여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집무실 이전 가지고 얼마나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까? 졸속으로 처리한다. 문재인이도 엊그저께 집무실 이전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 반대다. 뭐 계속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졸속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74년 된 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을 불과 2주 만에 해치우려고 하고 있다. 너네는 졸속 아니냐. 이런 공격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 취임식 만찬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것도 갑자기 뭐 호합한 초호화 뭐다 하면서 언론까지 동원돼서 인수위를 공격하고 있고, 또 뭐 취임식 관련 예산이 33억이나 된다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걸고 있고, 윤호중이라는 자는 진시황의 즉위식, 진시황 즉위식에 비유해서 뭐 초호와 대통령 취임식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인수위 취임식 준비 쪽 분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어이없사더라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된 예산 33억, 이게 언제 결정된 거냐면 작년에 국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회에서 이 예산 33억, 대통령 취임식에 필요한 예산 33억을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때 이 의결을 주도한 자들이 누굽니까? 문재인이하고 윤호중입니다. 윤호중이가 그때 원내대표였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심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보낸 건 문재인이고, 그걸 받아서 국회에서 땅땅땅 하고 예산안을 통과 확정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송영길 대표예요. 그 이자들이 취임식 예산 33억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33억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윤호중이 송영길이가 그거 필요합니다라고 두드려 준 거예요. 그래놓고 이자들이 지금 이 예산 33억이 초호합한 진시황 즉위식이다 어쩌다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당선인이 예산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덮어씌우고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은 문재인이는 취임식도 옳게 못하고 그냥 바로 대통령이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 날부터 했기 때문에 뭐 취임식이 변변찮았습니다. 비교하려면 그 전 취임식,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는 31억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2억 늘은 거예요. 그리고 이 2억 늘은 33억의 예산은 문재인이가 제출하고 송영길이 지금 윤호중이가 국회에서 처리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것들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예산을 짜고 통과시켰을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지것들이 만든 예산, 지것들이 심의한 예산, 지것들이 통과시킨 예산이니까 한 절반 이상 잘라서 한 15억 정도로 하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인색하게. 근데 33억의 취임식 예산을 이자들이 확보해 놓은 걸로 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것을 확신하고 이 예산을 처리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걸 윤석열 당선인한테 뒤집어 씌우고 인수위에 뒤집어 씌우고 인수위의 취임식 준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한테 뒤집어 씌우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신라호텔 영빈관 얘기도 이렇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왜 신라호텔에 가서 초호와 무슨 연회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청와대 영빈관은 5월 10날 대통령 취임식 때 일반 국민들한테 이걸 개방하잖아요. 그래서 연회라고 하면 저녁 시간 때 할 텐데 6시, 7시부터 할 텐데 그 시간에 그 청와대는 시민들한테 개방돼 있어요. 거기서 주로 이 외국의 주요 VIP 이 손님들 외빈들을 모시고 하는 연회일 텐데 그게 일반 시민들이 공원으로 막 개방된 그 상태에서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 외빈들을 모시고 연회를 할 때 그 음식을 청와대 주방장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역대 청와대 연회가 다 그랬습니다. 신라호텔 같은 데서 케이터링, 그러니까 와서 주방장 셰프들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오거나 절반쯤 준비된 상태로 갖고 와서 거기서 익히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출장 서비스 하는 거죠.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450만 원이고 뭐 170명인가 하는 외빈들의 연회 비용이 이걸 근데 이제 경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신라호텔 영빈관이 따로 있거든요. 호텔 옆에 있어요. 연회를 위한 영빈관이 신라호텔 바로 옆에 따로 있는데 별채처럼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면 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장소를 우리가 빌려야 되니까 영빈관이라는 장소를 빌리고 해야 되니까 추가 비용이 50만 원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좌파들은 아니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왜 초호화판 신라호텔 같은 데서 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러고 시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경호 문제라든지 시민들과의 그 개방한 첫날인데 이런 것들을 피해서 비용 차이도 그 영빈관 신라호텔 영빈관을 빌리는 50만 원을 추가할 뿐인 이런 걸 가지고 이자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시비를 위한 시비고 트집을 위한 트집이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 좌파 언론들이 이런 자세한 사실들을 설명을 안 해요. 이 좌파들이 초호화판 취임식이다. 뭐 무슨 놈의 33억의 예산이 드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기사만 대문짝만하게 내주고 실제로 이 예산을 문재인이가 만들어갖고 윤호중이가 통과시켰다는 것은 어느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더라도 450만 원의 음식값이 들고 50만 원 추가 비용을 하면 경호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서 또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져서 50만 원 추가 비용으로 해서 신라호텔 영빈관을 쓰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이 인수위 쪽의 설명은 어느 언론도 진지하게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그런 보도, 좌파들이 하는 그런 억지 주장만 보면 아이 뭐 자꾸 이렇게 그냥 좀 소박하고 조촐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부지부식간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좌파들이 이제 우리가 한 달 후에 6일 지방선거를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좌파들이 대선 졌고 곧이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전하겠구나. 뭐 3월 말 4월 초에는 이제 이런 정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성동이가 자충수를 좀 둬서 좌파들 입장에서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보면 자기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대패할 수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또는 절망적인 전망이 좌파 진영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오늘 내일 본회의 열어서 강행 처리하고 또 5월 3일 날 본회의 열어서 또 강행 처리하고 그리고 또 저 청와대로 넘기면 문재인이가 또 그걸 가지고서 꼼수 국무회의 열어갖고 또 강행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검수완박 관련 강행 처리를 해가면 그 과정에서 국민적 분노와 좌파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비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방선거에 극히 좋지 않다. 두 번째,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 대한민국은 이제 바이든 열풍에 휩쓸리게 될 건데요.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 김정은이처럼 무슨 내용도 없는 쇼가 아니고 실제로 지난 5년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한미 동맹이 제대로 복원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바이든과 윤석열의 진정성 있는 양국 정상 간의 대화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 이벤트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한 이펙트를 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재인이가 어떻게든 좀 이 대가리 들이밀어서 뭘 좀 끼려고는 하지만 설사 그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좌파들 입장에서 달리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속수무책. 한미 정상회담에 강력한 임팩트 있는 강력한 효과는 좌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세계적 이벤트가 될 겁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초에 이 지방선거는 우리가 힘들다, 망했다라고 진단 예상했었는데 검수완박 때문에 폭망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 잃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오만하다,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지금 검수완박으로 대통령 취임식까지 가고 대통령 취임식 후에는 컨벤션 이펙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으로 가면 이 좌파들 입장에서는 공천은 해서 후보는 냈지만 이 후보를 알릴 기회가 거의 없다. 국민들의 관심이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뽑는다고 해서 송영길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 가질 것도 아니고 이미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이 뽑아놨지만 누가 김동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하찮은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 가지 국가적 이슈들과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인물론 가지고 승부하기 위해서 뭐 누구도 차출하고 했지만 그 인물이 우선 인물이 아니고 설사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인물이 나설 그런 정치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6.1 지방선거는 예상보다도 훨씬 이 좌파들한테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두런두런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런 정세 변화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세워야 될 부분과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가려서 전략적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힘센 충남 김태흠. 제가 그 김태흠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데일리안에서 그 오늘 보도한 이 김태흠 이 단독 인터뷰 전문을 좀 보실 것을 제가 권합니다. 이 김태흠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또 그러나 또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김태흠은 그 박정희 정권 때 최고의 그 경제통 지도자였던 김영환 재무장관, 김영환 장관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김영환 장관이 그야말로 일에 관한 한 정말 칼 같아가지고 김영환 장관 밑에서 보좌관 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김태흠이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삼선 의원을 하고 있고 충남 부지사도 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회 또 지방 행정 이걸 두루두루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경력을 가지면 이제 사람이 좀 정치적으로 된다 그러죠. 좋게 표현해서. 또는 뭐 나쁘게 표현해서는 좀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능글능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젊은 청년이나 소년 같은 그 진지함과 그 진정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태흠을 좋아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워낙 돌직구니까. 그런데 따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고. 그래서 단독으로 원내대표에서 뭐 황교안 계보가 밀었던 김기현, MB 계보가 밀었던 권성동, 유승민 계보가 밀었던 유의동, 이 세 명의 각축전 속에서 그야말로 개인 공력으로 30표를 얻어 기염을 토했던 겁니다. 자, 이런 그 김태흠이 사실은 지난번 원내대표 나갔으면 뭐 그냥 김태흠이 원내대표 나갔으면 권성동에는 나오지도 못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김태흠이 그때 원내대표로 거의 추대됐을 텐데 됐으면 김태흠 성격상 이런 따위 검수완박에 어디 야합에 도장을 찍습니까? 박병석이가 오라고 해도 안 갔을 거고 아예 아마 개 취급을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싸움도 하나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이 나약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김태흠이 원내대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쉬워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과 당 지도부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냥 가면은 원내대표였는데 그거 포기하고 충남도지사,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엊그저께 나온 조사에서는 다행히 김태흠이 저 좌파 양승조를 많이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김태흠이 이렇게 이 데일리한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그 배 띄워라.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지금 충청도가 수십 년 만에 충청도 대망론을 얻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다. 이제 물 들어왔으니 이때 배 띄우자. 충청도가 이번에 도약하지 못하면 또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그 배 띄우는 일을 내가 하겠다. 힘센 충남이 되겠다. 이게 이제 김태흠의 힘센 충청, 힘센 충남 구호가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김태흠 후보의 자세한 정견과 비전은 데일리한 단독 인터뷰를 한번 꼭 보시고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충북 괴산의 공천파동. 제가 지금 기초단체장들의 공천파동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분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가 되거나 또는 저희 고성구 TV에 제보가 오거나 하는 것들을 주로 저희가 알리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전국을 취재하고 다닐 여력은 없어서요. 그러나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어제는 기장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는 후보를 컷오프할 때부터 파동이 시작됐고 강력한 항의 끝에 경선에 참여하는 걸로 다시 바로 잡아놓고 불과 하루 만에 또 컷오프를 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 정동만, 그 지역 초선 국회의원 정동만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던 것이 정황상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괴산군수는 그 지역의 삼선 국회의원 박덕흠 이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스스로 탈당했던 자인데 언제 그 사이에 기어들어와가지고 또 공천파동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이자의 지역구가 영동, 옥천, 보원 그리고 괴산입니다. 이 괴산군 사례는 이렇습니다. 괴산 군수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당원 명부는 도당위원장과 지역 당협위원장 외에는 알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 문건이에요. 이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되면 그 당원 명부 찾아서 이 사람들이 유권자들이니까 일일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면대면으로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사전에 할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불공정 경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원 명부는 극도의 보안으로 이게 보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왜? 상대방 후보가 이 책임당원 명단을 가지고 문자로 자기를 호소했는데 그 책임당원 명단에는
다른 경쟁자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문자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책임당원인데 어떻게 나를 내 전화번호를 알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지?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야, 저쪽에서 지금 책임당원 당원 명부를 미리 확보해서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당원 명부 유출은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이거 도둑질한 거야. 수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괴산후보 예비후보였던 이준경 씨가 경선 상대였던 송인헌 후보, 그리고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박덕흠 국회의원, 그리고 박덕흠의 보좌관, 그리고 도당, 충북도당 사무처 직원, 이 4명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이 확정되기 9일 전인 지난 10일 송인헌 후보가 당내 후보자에게 비공개 관리되는 책임당원 명부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지지 문자를 보냈다. 박덕흠 쪽에서 송인헌이 경선에 유리하게 하려고 명부를 준 것 같다. 그러니 당원 명부가 사전에 유출이 됐다면 이거는 범죄 행위니 이것을 수사해달라. 이게 고발을 한 겁니다. 충북 도당 관계자는 이런 이경준 씨의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어요. 책임당원 명부가 유출된 게 아니고 송인헌 후보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확보한 명단으로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차례 나갔고 여러 차례 낙선됐어요. 아마 같은 지역에서 3번 출마, 3번 낙선에 해당될걸요? 아, 그렇군요. 괴산군수 선거 3번 낙선 경험이 있다. 그러면 당원 단계에 따라 이 사람 컷오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충북도당 관계자는 이 사람이 여러 번 낙선을 했지만 여러 번 출마는 했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 거다. 책임당원 사전 유출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명을 듣고 A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 내가 도당에 된 당원 명단은 외지에 살다가 지난해에 괴산으로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도 있다. 이 송인헌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출마했을 때는 이 지역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 사람 명단까지 지금 여기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걸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명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 당원 명단을 유출한 거지. 대부분이 신규 가입 당원이라서 명단을 조직적으로 빼돌리지 않고서는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문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수사해달라.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명단은 도당위원장, 지금 충북도당위원장은 정우택 의원입니다. 도당위원장, 그리고 지역 당협위원장, 이 괴산군이라는 지역의 당협위원장은 박덕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박덕흠을 고발한 거예요. 이 중앙일보가 이 보도를 했는데 중앙일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송인헌이라는 이 사람 저 전략공천 됐대요. 25일 날. 경선도 안 하고 전략공천 됐답니다. 단수 추천. 이 송인헌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고발이 있고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파동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천 파동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데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괴산 바로 잡아야죠. 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곳에 있다면 공론화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장군 사례, 평택시 사례, 강서구청 사례, 구미 사례, 구미시 사례 계속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충북 괴산군 사례 문제 제기합니다. 우리가요 2020년 4.15 총선 때 수많은 잘못된 공천, 뭐 호떡 공천이니 무슨 이동하는 자리 이동 공천이니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몇 년간 싸워온 우리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그냥 컷오프 당하고 항의 한번 제대로 변변히 못할 그때 또 이런 얘기들을 문제를 제기하면 자중질환이고 좌파들한테 공격의 빌미를 줄까봐 쉬쉬하고 넘어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됐고 곰고 곰마서 총선 대참패로 우리가 정말 업보처럼 그 패배를 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직 바로잡을 시간 여유가 있어요. 지방선거는 6월 1일이고 후보 등록은 5월 12, 13일입니다. 아직도 2주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인 겁니다. 잘못된 공천은 바로잡아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공천 해놓고서 쉬쉬쉬쉬 하면은 그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기초 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이제 광역단체장들은 대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울산 남겨놓고 중에 억울한 사연, 유사한 사연이 있으면 이게 지상파 종편에서 안 다뤄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고성국 TV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선의 흐름을 타고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기자고 제가 이러는 것이지 지방선거 우리가 자멸하자고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자중질환이 겁나서 쉬쉬했다가 참패당했던 4.15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환부가 있으면 도려내고 가야지 대충 진짜 아까진기 바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가다가 진짜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정론 일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